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틀째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밤사이 눈이 조금 더 내려 쌓였습니다. 오후에 추위는 다소 누그러들지만 서울 등 중부 내륙에 첫눈이 예고돼 퇴근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오늘 아침 정말 춥던데 기온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습니다. 철원 임남면 기온이 영하 19.3도, 또 체감온도가 영하 28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9.4도, 최저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낮 동안 찬바람의 기세가 어제보다는 빠르게 약화할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 체감온도도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을 맴돌던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에 눈이 조금 더 이어졌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20cm 안팎의 눈이 내렸고 또 백령도 지역으로도 16cm가 넘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 밖에 충남과 서해안 지역으로는 2에서 4cm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눈이 관측됐습니다. 지금은 찬 공기가 약화하면서 서해안의 눈은 대부분 약해졌고요. 대설특보 지역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해상의 눈구름이 내륙으로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서울동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또 경북 지방에 많은 곳은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고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는 시간대가 오후 3시 이후부터 밤 9시 사이가 될 전망인데요. 이 지역에는 현재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 서해안 일부 지역으로도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눈길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강추위 속에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한라산 어리목 일대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산간도로는 전부 빙판길로 변했고 중장비를 동원한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라산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7개 탐방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눈이 틈틈이 쌓일 때마다 이렇게 눈을 치워줘야 작업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위로 짙은 눈발이 흩날리고 나무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서해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전남 신안 장산도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아직 수확하지 못한 배추 위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농민들은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폭설 대비로 이제 하우스나 이 시설물 점검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눈이 쌓이면은 주저앉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우스에 쌓인 눈을 사전에 긁어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상청은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낙하물 피해,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재판에 넘겨진 뒤 석 달여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을,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해 합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침묵으로 일관해 참회마저 거부했다면서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고 수사를 이끌었던 특검부들까지 전부 투입돼 김씨 측과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특검은 김씨의 계좌 제공이 범행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측은 매매 여부나 수익률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가치 없는 조사였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를 둘러싼 공방도 오갔습니다. 특검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청탁이 전달됐고 일부는 실현됐다고 강조했는데 김씨 측은 의례적인 당선 축하 선물로 생각했다며 구체적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뒤 다음 달 28일 오후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중형이 구형된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운을 뗐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도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많다고 주장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어서 염혜연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기일 법정에 나온 김건희 씨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교도관에게 부축을 받고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19일 10차 공판 뒤 보름 만입니다. 당시엔 공판 시작 뒤 5분 정도 생중계했지만 이번엔 1분 남짓 촬영만 허가됐습니다. 김 씨가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에 이어 김 씨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역할과 책임에 비해 자신이 잘못한 게 많고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항변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거짓 진술은 수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입을 열고서야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는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 역시 처음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또 홍콩에서 샀다고 했다가 결국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로 들통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 줄기차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술을 거부해온 김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 하루 뒤인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부기 등 귀금속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전 위원장 등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공직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들이 다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던 국회 안팎에서는 당일 밤을 되짚어보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딱 1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이 다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하권 강추위에 두꺼운 패딩과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인파. 한 손엔 계엄 사태 이후 광장을 밝혀온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년 전 계엄군 투입에 맞서 맨손으로 국회를 지켜낸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광장으로 시민들이 나왔고 바꿔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바꿔낼 수 있고 한 그런 자신감으로 모두 이 자리에 밝은 표정으로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다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조속한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그들은 여전히 재판 중에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서 내란 청산을 외치며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는 과정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외벽엔 1년 전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됐습니다. 한밤중 긴박했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결을 이끈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슨트를 자초해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담을 넘을 때 입었던 코트를 입고 월담 장소부터 국회 운동장, 로텐더홀, 본회의장까지 역사가 벌어진 장소 한 곳 한 곳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707 특수단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입니다. 12.3 그 비상계엄을 앞으로 역사에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격동의 밤을 지나 1년,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친위 쿠데타에 대한 엄한 처벌로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실 브리핑룸. 정확히 1년 뒤 같은 장소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군의 문민 통제를 끌어낸 것 모두 국민의 덕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다며 세계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자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선 친위 쿠데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란 단죄를 암 치료 과정에 빗대며 끝날 때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야 하지만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2차 특검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우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인사말에서 내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공개 비판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비상계엄 1년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계엄이 초래한 혼란과 분열에 사과나 반성은 없이 자신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했다는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1년 옥중 메시지는 한마디로 계엄이 정당했다는 겁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 수호 책무를 결연히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정부 인사들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맞서 대통령 권한인 비상사태 선포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계엄으로 초래된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말고도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선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군 투입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계엄의 충격을 서서히 치유해가고 있지만 구속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궤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투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계엄 1주년 특별 성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성과를 지켜 세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대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얼개는 국민들에 대한 감사, 네. 이거를 전제로 해서 빛의 혁명은 국민들께서 함께 이뤄주셨다 말씀하셨고 네. 또 그것이 노벨 평화상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한 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네. 실제 그냥 이것을 봉합할 수는 없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봉합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절절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뭐 나치식으로 뭐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한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선은 뭐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그렇게 국가에서 기념일로 정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는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과 관련된 거, 엄격히 말하면 불법 비상계엄이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모든 것은 이제 재판에 맡기고 사실 행정부나 정치권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1년간 어떻습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여야가 함께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라도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내주시는 게 본인이 취임 때 얘기하셨던 나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도 나의 국민이다 했던 말을 실천하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언급을 어제 했는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검토는 좀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매년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평가나 가치,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안들을 노벨 평화상의 어떤 대상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요. 이 민주주의의 어떤 이 중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이제 중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찌 보면 교과서적으로 잘해왔던 나라가 한순간에 독재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네. 그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다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돼서 실제로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실제로 추진됐을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계인들에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충분히 평가받을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12월 3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도 며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이것이 딱히 이렇게 반대할 또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실제로 국민들께서 아 진짜 성찰과 반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해서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훨씬 더 어떤 역사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것은 다른 말로 들으면 분열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분열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여전히 계엄이 1주년 됐지만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리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열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민주당이야말로 여당답게 좀 더 정말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조의대 사법부라고 이렇게 칭해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놓은 게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또 법 왜곡죄, 그리고 법원 행정적 폐지 이런 주장을 여전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잖아요. 네. 사실 이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거거든요. 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지 그것은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물론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입법부,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헌법, 초헌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낳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러한 분열된 행동은 여야가 앞으로 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가진 양 폭주와 실정을 거듭한다면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추후에는 분명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은 어제 또 특검이 끝나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내란 재판부 설치, 2차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한 청산이 되어야만 국민 통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권 간의 어떤 공존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제로 내란의 완전한 이 척결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네. 그것이 지금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장동혁 대표 보십시오. 하는 말도 그렇고 지금 재판에서 여러 가지 뭐 수사 상황, 재판 상황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지금 전혀 자신이 잘못한 게 없고 의회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한 부분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나왔고 12월 3일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뭐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날로 이제 기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계몽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결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증이 되려면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찰과 반성도 당연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헌법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겠다. 이러한 선언적 의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일은 반드시 다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었고요. 또 계엄 1년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에 사과는 없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뭐 본인 스스로도 그 18명 안에 들어가 있는 분 아닌가요? 계엄 해제 투표에 본인이 투표했잖아요. 그런데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에 본인은 왜 저항을 하고 그 해제 투표를 했죠? 본인이 본인을 지금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당시에 월담하려고 했었던 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지시도 최근에 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이미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했던 유튜버들이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실제로 면접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그 자리에서 포획이 됐다고 봅니다.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유튜버들의 생각을 일치시켜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미 국민의힘 전체를 좀 장악을 해버렸고 장동혁 대표는 아마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냥 일관되게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고 반헌법 세력으로서의 이 모습을 그대로 굳히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 당은 역할을 둘이 나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던데 나눈 거라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해서 지금 자꾸 계몽이를 지정한다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일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정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여전히 옹호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물론 장동혁 대표의 말이 당 대표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장 대표가 다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의 답변은 계엄보다는 그냥 탄핵에 더 방점을 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또 본인이 통렬한 반성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거기에 또 모든 의원이 또 다 동의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60여 명의 의원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25명의 의원은 더 처절한 반성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결국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당원으로서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현재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더 국민들로부터 채찍을 받는지 그것을 인지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 뭔지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25명의 의원이 어제 고개를 숙였는데 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의 분위기상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편적으로 볼 때 사과와 반성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경우 지금까지 계엄을 옹호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인적 청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인물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분들이 느닷없이 또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과연 그것을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저건 지극히 일부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절절하게 보통 예전에도 보수 정당들이 뭐 잘못하면 광화문 광장 앞에 다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 앞에 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와 반성 쇼라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쇼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걸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같은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런 사과와 반성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정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네. 전 25명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시계를 1년 전으로 다시 돌렸을 때 그 계엄의 밤에 나는 왜 국회 담을 넘지 않고 당사로 갔었는가? 목숨을 걸고 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계를 돌렸을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 준수를 당연히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가 절치부심하면서 고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윤핵인 세력을 무시하고 내년에 그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인적 청산이나 이러한 부분이 시행이 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포대를 채운다 이런 네. 생각으로 정말 시작했더라면 지금 모습 분열과 혼란의 모습 안 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당대회 선택도 당원들의 선택이고 국민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지금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근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물론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원외위원장들도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당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고 여전히 거기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친윤 핵심 세력들, 그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선 후퇴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게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민주당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저는 알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 용기를 가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려면 그런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도부는 계속 원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당이 계속 더욱더 분열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로 힘을 합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상황 자체를 제대로 전제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점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되고 헌법이어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저렇게 계속 자중질환을 겪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본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확실하게 절연이 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도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들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자 본인들이 뭉치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을 어겨놓고 그것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헌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잣대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도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계엄 1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이제 입장을 반복을 했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본인 스스로가 여전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재판정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오죽했으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닌가요? 면전에 대고 직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령관들도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모든 걸 꺼내놓잖아요. 본인의 행동과 말이 정말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면은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 돼야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떳떳하고 정당성을 가질 때 오히려 민주당의 실정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지금이라도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본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수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논란이 되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수석이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추천 문자를 보냈고요. 거기에 이제 답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네. 아마 뭐 개인적 관계들이 여러 가지로 있겠죠. 일을 같이 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추천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저렇게 알 정도로 걸려버린 상황이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경고 조치를 하고 넘어갔을 텐데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사 추천이나 인사 혁신처에 관해서 임기 초에 저희가 대국민으로부터 온통 다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런 상황은 뭐 24시간 365일 매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왕 국회의원들도 저런 추천 여러 경로로 하게 되죠. 근데 어찌됐건 뭐 이제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김현지 실장 여전히 이제 언론과 야당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저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좀 드러났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건 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던데요. 당연합니다. 그간에 말로만 떠들던 만사 현통이라는 게 사실 입증이 됐잖아요.
이것은 사실 공조직이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사혁신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안에도 인사비서관이 있어요. 하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능이 전혀 없는 1부속실장으로 이미 자리를 옮겼어요. 총무비서관일 때는 오히려 인사위원회 멤버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인사위원회 멤버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인을 통해서 추천한다? 그리고 그 추천하려는 자리 자체가 협회예요. 그 얘기는 관련된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장을 이렇게 비공식으로 추천한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 민주당의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이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지 본다면은 본인들이 오히려 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더 선명하게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난한다?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더 한심한 것은 이러한 행태를 보인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경고 조치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김남국 디지털 비서관이에요. 김현지 1부속 실장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도 정말 시스템적으로 공적으로 작동하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실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라고 하고요. 민주당도 뭐 부적절하다라고는 했는데 당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문인석 수석 원내대표이신데 그분께도 이제 아마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죠. 어제 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소수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어지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야당의 목소리를 일절 봉쇄하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안 읽혀요. 네. 물론 지금 여대 야소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물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법들이지만 왜 그 법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네. 소상하게 밝히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마저 뺏겠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법의 잘못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이 통과됐을 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심의해달라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노조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러한 부분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건지 이것은 오로지 민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무조건 묵살하고 모든 것을 본인의 입맛대로 다 하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이것이 과연 정치가 살아있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또 통과시킨다면 통과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재고는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 야당이 정부 여당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들 앞에 소상히 그것을 알려가면서 실제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한다 하더라도 24시간밖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24시간 뒤가 되면은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60명 이상 본회의장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을 넣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너무 무성의해요. 본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것을 막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의원 한 명만 딸랑 들어와가지고 그 법안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다 집에 주무시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국민들 앞에 싸우겠다고 했으면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국회는 국회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두 분 계십니다. 네. 근데 한 분은 야당, 다수 야당이 맡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주호영 의장이 맡고 계신데 지난번 방송법 때인가요? 아니 24시간 경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사회를 봐야 돼요. 의장님이 24시간 동안 사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107명이잖아요. 자당 의원이. 그럼 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여당에서 이거 잘못되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100명 이상은 들어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근데 집에 주무시러 가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는 하시되 국민들 앞에 성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라.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짧게 좀
반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60명이라는 요건 자체가 강화되는 순간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명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석이 지금 106명이에요. 106명에 60명을 다 참석하라? 민주당 아마 참석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무리한 요구죠.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출장 관련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무 출장이었어요.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 탈퇴하려고 해도 따로 멤버십을 해지하고 주관식 설문조사 답변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회비 인상은 커다란 버튼 하나로 끝내놓고 또다시 눈속임 상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전화번호와 집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린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쿠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쿠팡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쿠팡 앱에서는 탈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PC 홈페이지로 이동해 깨알 같은 안내문에 동의하더라도 와우 멤버십 회원이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탈퇴와 동시에 멤버십 해지가 되지 않고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인데 멤버십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무더기 광고를 파헤치고 나와야만 해지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왜 쿠팡을 탈퇴하는지 주관식 답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 조금 전 쿠팡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PC 버전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와우 멤버십 해지 또 주관식 설문조사까지 모두 10단계가 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 친구들한테도 공유하고 계정은 빨리 바꿔놨는데 이미 다 털려가지고 바꾼 게 의미가 있나 다른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회비를 58%나 올리면서 커다란 계속하기 버튼 하나로 동의 절차를 마치는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눈속임 상술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도 맺었지만 회원 탈퇴까지 가는 20곡의 절차는 고쳐지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빠른 배송에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JP모건은 경쟁자가 없는 데다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화가 나죠. 이게 무서운 게 쿠팡 외에 다른 것들이 이게 잘 써지지가 않는. 박대준 쿠팡 대표는 회비 인상과 탈퇴 과정이 모두 눈속임 상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간입니다. 쿠팡은 정부가 부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인증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ISM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요소를 추가하면 ISMS P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와 KT, U+ 등 통신사, 롯데카드와 쿠팡까지 모두 ISMS P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인증 제도에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건수로 하면은 33건, 기업으로 하면 27개 기업. 이거 ISMS-P 실효성이 있는 거 맞습니까? 정부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 제도를 넣겠다. 그리고 현장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인증을 준 다음에 실제로 또 1년마다 모의 해킹 등 실질적으로 이 인증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겠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이후에 보인 쿠팡의 대응에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유출이 아닌 노출 사고로 안내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 일부를 누락하고 공지 기간도 단기간으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측에 통지 내용을 유출로 수정하고 모든 누락 항목을 반영해 고객들에게 다시 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쿠팡에 대해 첫 징벌적 손해보상 부과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경남 창원의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이 숨졌고 피의자인 20대 남성도 숨졌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연이어 구급차가 CCTV에 포착됩니다.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5시 5분쯤 모텔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중학생 3명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 3명은 목등을 흉기에 찔린 채 모텔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중학생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20대 남성은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모텔역 골목으로 떨어진 가해 남성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나갈 때 이제 쿵 소리가 난 거죠. 요 앞쪽에서 지나가면서. 가해자인 20대는 숨졌고 생존한 피해자도 중상이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경찰은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모텔 사장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범을 추가 기소하고 잔혹했던 납치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진 누군가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릅니다. 곧이어 축 늘어진 피해자를 트렁크에 싣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10월 26일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가 남성 2명에게 납치됐을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유튜버를 폭행한 뒤 차에 실은 이들은 충남 금산군 공원묘지까지 데려가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고차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는 유튜버의 요구에 오히려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걸로 조사됐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튜버를 납치한 2명에게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들 일당에게 자신의 차량과 청테이프, 목장갑 등을 빌려주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는 앞서 기소된 2명과 A씨까지 3명이 유튜버를 유인해 납치하려 했지만 유튜버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치 직전 신고해둔 덕에 경찰의 추적 끝에 구조된 피해 유튜버는 지난 1일 사고 한 달여 만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력 저하 등 후유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움츠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방송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최소 3개월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친모와 계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를 지난 9월 초부터 최소 3개월 넘게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9월쯤 아이를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친모가 멍자국을 지울 때 쓰는 멍크림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모와 계부는 이 같은 정황에도 자신의 혐의는 줄곧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모는 계부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계부는 친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의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아이가 지난 6월부터 다닌 어린이집에 갑자기 2주 동안 등원하지 않은 지난 9월 초를 학대 시작 시점으로 봤습니다. 16개월 아이의 평균 몸무게는 10kg 이상이지만 숨진 아이는 8.5kg에 불과했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보다 5배 이상 낮았습니다.
또 아이의 몸에서는 갈비뼈 골절, 뇌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학대가 상당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주먹으로 세게 배나 가슴을 수차례 가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경찰은 아이의 멍자국을 발견하고도 넘어졌다는 친모의 설명만 듣고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부모의 추가 학대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생전에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의혹을 YTN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이 직원이 생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YTN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대표의 법 위반 가능성에도 유족의 진정을 하루 만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숨진 이동통신사 직원 박성범 씨가 생전에 대표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박 씨가 A씨에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년 정도 A씨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등 영업일을 해왔는데 이 기간 박 씨의 급여 내역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들쭉날쭉 많이 들어온 달은 270여만 원이 입금됐고 어떤 달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돈이 들어오지 않는 달도 3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통장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해에는 한 번도 없고 어떤 한 해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만 찍혀져 있고. 대표 A씨 측은 박 씨가 연루된 횡령 사건이 있어서 생전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유가족은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며 노동부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게 해달라고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단 하루 만에 진정을 종결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노동부는 박 씨가 횡령건으로 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는 대표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횡령금 전지에 각서해가지고 그 채무가 더 많으면 어머니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정확하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4대 원칙 중에서 정기벌 지급과 그리고 전액 지불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노동부는 유족에게 채무관계 관련 법률 상담 먼저 받으라고 권유했는데 이 또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이 이행이 안 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 사이에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가 뭐가 있었든 그거는 사실 노동부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YTN 취재가 시작되자 노동부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에도 진정을 종결 처리한 경위 역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에서는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태국 한인 살인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도살인과 시체 손괴, 은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2명은 범행 뒤 피해자 계좌에서 370만 원을 빼내고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해 1억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후속 작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잠수함 건조 문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는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로 사전 게재됐습니다. 4일 발효돼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 이후 수입, 출고분 자동차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도 15%로 인하되고 항공기와 원목 등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자로 소급 인하됩니다. 이는 한미가 10월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합의는 이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과 승인을 둘러싼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에 따른 요구사항과 도전 요소 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내 위협에 대항할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This is a clear example of bilateral cooperation that advances our collective capabilities against regional threats. 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한국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dvancing U.S. manufacturing while opening new horizons for Korean firms. 미국을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핵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하며 미국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 같은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1,144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 3,7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결심을 마친 사건도 있지만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 그립을 받고 공천과 공직임명을 도운 의혹으로 조사받은 지 2달여 만입니다. 특검은 이번엔 김 씨를 상대로 귀금속 수수 의혹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김 씨 구속을 앞두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줬다고 자백한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는 금거북이 관련 조사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김 씨는 다음 주에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의 가방 선물과 관련해 또 한 차례 특검에 불려 나올 예정입니다.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건도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등 이른바 셀프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정황인데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에야 강제 수사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얽힌 의혹들이 대부분 영부인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청탁을 했거나 받은 것이란 점에서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필수입니다. 선고를 앞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등은 특검 출범 전에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온 사건들이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는 특검이 남은 과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억울하다는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에도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내년 1월 말로 예고됐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김건희 씨는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추징금 9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또 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그러니까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또 추징이 8억 1,144만 원이 추징되어야 한다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의혹 관련해서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 특검의 구형량이 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00여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합쳐서 현재 구형량이 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등이 구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가장 그 형량이 강한 것 같은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큰 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징역 5년 이하 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주가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취한 이익의 액수 자체를 지금 특검은 8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등이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죄명 중에 법정형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중한형을 기준으로 이 중한 구형도 나왔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제외한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돼 있다는 것이죠. 이 도이치모터 사건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장,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는 건데 김건희 씨를 권오수 회장의 공범 정도의 지위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범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이 혐의에 대해서 이 실형 정도까지 구형량을 선고형량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나머지 두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또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아마 최고형을 선고하더라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이 더 보태지기는 실제 선고형량이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월 28일 선고가 예고되어 있는데 아마도 구형보다는 좀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벌금과 추징금, 벌금은 20억 원이고 추징금은 9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벌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일종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뭐 금고형, 벌금 등 이 형사처벌의 종류가 다양히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전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징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불법적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 벌금이나 징역형처럼 이 전과가 남는 이런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불법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 측은 구형을 15년이나 한 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네, 지금 이 최종 결심 공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가 이 언론 앞에서 이 특검의 구형량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이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사실은 중요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주된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이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고형량인 5년 이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형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이었다는 지위, 영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구형량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억울하지만 제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 네, 결국 김건희 씨는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이 아니라 그간 변호사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서와 또 이제 결심 공판이 됐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 의견서를 아마 조만간 피고인 측이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면 샤넬백 2개를 받았다 외에는 아마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파악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도 사실 김건희 씨가 법 위에 있었고 그리고 참회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은 현격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3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 내지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선고 형량이 대폭 또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아마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심에서는 최대한 부인할 수 있는 만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다소 형량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법리 공방은 1심에서 충분히 벌인다라는 전략하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결심 공판이 끝났고 하지만 또 추가로 조사받아야 할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검 사무실에 나오는 건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까? 네,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이 수많은 고가의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매간 매직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외에도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라든지 또 이 서성빈 이 업자의 바쉐론 시계 등등에 대해서 과연 왜 이런 금품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금품을 받을 때 어떠한 청탁 내용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서희건설의 나토 목걸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친오빠의 장모집에서 또 가짜 목걸이가 발견됐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때 특검에서 비장의 무기처럼 가짜 목걸이와 진품을 동시에 제시했던 것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라고 또 많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목걸이에 대해서는 왜 가짜 목걸이를 장모집에 두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만약 증거인멸이라든지 어떤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런 것도 양형에 반영이 됩니까? 네,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반영될 것이고요. 또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 별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형법상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은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특검법상의 수사 방해 행위로 또 입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깊게 추궁이 들어갈 것이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도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운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상 같은 매간 매직 의혹이었다 하더라도 수사를 이렇게
방해해 나갔다.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도 구형량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선고 형량을 대단히 올릴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사실 김건희 특검은 지금 이제 곧 수사 기간이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지금 워낙 다양한 혐의가 남아 있어서 이게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일단 김상민 전 검사의 이완 화백 그림 제공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그리고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그 가방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기현 의원 관련해서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까지도 조사를 했고 지금 상당 부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보도가 나고 있는 이 박성대 전 장관, 또 윤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의 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지는 통화, 이 부분이 결국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관을 받아서 그렇다면 왜 내란이 이루어졌는가?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양한 혐의를 숨겨주기 위해서 결국 선택했던 것이 비상계엄이 아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무리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도 26일까지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우선순위를 아마 결정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부분부터 빠르게 마무리, 그러니까 서희건설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김상민 전 검사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2차 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굴욕적 쉐쉐 외교는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본격적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있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대북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합니다.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의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 완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으로 야당을 단합하고 사법 파괴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을 바탕으로 몰고 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 자유의 보루인 종교 탄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으로 생각할 정도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면서 종교재단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 종교단체가 민주당에도 후원한 사실은 고스란히 뺀 채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짜맞추기 수사이고 21세기 종교 탄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자유 헌정 질서를 해치려는 이 정권의 위협과 시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대한 비판을 내놨고요. 쿠팡 사태를 언급하면서 중국인 간첩을 막아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회의 내용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상황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4%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은 0.2%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0.43% 상승 출발,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은 0.21% 상승 출발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내려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오늘 국내에 공식 출시됩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상 500에서 2000km 상공을 도는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타링크의 속도는 다운로드 135메가ps 업로드 그리고 40메가bps 수준으로 국내 통신 3사의 평균 5G 속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처럼 지상망이 촘촘한 환경에서는 속도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연결되지 않은 곳을 연결한다는 슬로건처럼 속도보다 접속 가능성, 지리적 범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늘만 보이면 연결되는 특성 덕분에 항공기, 선박, 산악지대 등 지상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코리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8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 요금제를 안내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업용 요금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운 선박업계와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계약 협의를 진행해 우선 협상 대상 지정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 3사의 과점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점은 반가운 변화지만 전용 안테나 등 초기 장비 비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소비자 선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어제보다 찬바람의 기세가 한층 약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울 등 내륙에는 첫눈이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퇴근길 무렵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8cm, 그 밖에 서울 등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제주 삼각봉에 23.1cm, 인천 백령도에도 11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 가장 추웠던 곳은 철원 임남면으로 기온이 영하 19.3도, 체감온도는 영하 28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파주와 제천 등 그 밖의 중부 곳곳에서도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2도, 대전 4도에 그치겠지만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을 맴돌던 어제보다는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